안녕하세요. 자, CFA 레벨 1 이코노믹스는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 수준은 혹시 그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경제학 한 원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트,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 세 파트고요. 인터내셔널은 다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금융 이쪽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인터내셔널 쪽은요, 여러분들 레벨 2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거의 레벨 2 이코노믹스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파트가 거의 한 절반쯤 돼요. 전체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비중이 더 크고요. 여러분들 CFA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환율 쪽 이론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경제학 원론 수준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좀 따라오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이야.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벨 1에서 약간 맛을 보고 올라와라라는 측면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맛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이코노믹스 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로는 뭐고 매크로는 뭐고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코노믹 유닛이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household라고 하는 가게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rm,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overnment가 있는 거죠. 각각 그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건데, 이 가계의 구성원들은 주로 이 소비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컨슈머, 소비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하죠.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프로듀서, 생산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 및 생산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주체가 있고 생산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를 얘기할 때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private econom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뭐 민간 경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private economy 또는 private sector라고도 해요. private sector. 그래서 민간 부문. 그래서 뭐 이렇게 책에 설명할 때 뭐 private sector가 어쩌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private sector는 그냥 이쪽 두 파트 이렇게. 이쪽을 얘기할 때는 항상 public sector라 그래요. 공공부문, 정부는 public.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주로 이 프라이빗 섹터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거죠. 경제 내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은 뭐냐면 똑같은 경제를 관찰하는 건데 마이크로, 매크로가 서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뭐 옛날 책들에서 많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뭐 산을 관찰할 때 나무를 보고 그 산의 움직임을 보느냐, 숲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거냐, 아니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은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경제 내에서의 활동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거죠. 소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생산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코노믹 플로우, 이 경제 순환적 흐름을 보면요.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순수 프라이빗 섹터만 존재하는 경우를 한번 예시를 해보면 여기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산물, 이 거래되는 시장, 이 프로덕트 마켓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 리소스 마켓이 있고요. 여기에 일정한 순환적 흐름이 존재하는데 가게의 구성원들은 생산물을 수요하더라는 거죠. demand.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기업의 몫입니다. supply.
그 다음에 자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요 공급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오히려 기업이 자원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고 가계가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뱅글뱅글. 그 반대급부로는 대가 지급이 있었겠죠. 이 자원과 생산물의 흐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 지급, 화폐적 지급이 있었겠죠. 가계는 생산물을 수요한 대가로서 지출을 행하고요. expenditure.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예요. 바이어 입장,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expenditure라고 하는데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는 revenue라고 하는 거죠. 액수는 똑같습니다. 액수면에서는. 지출액과 수입액은 같아요.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단지 바이어 입장이냐 셀러 입장이냐에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지금 자원을 수요한 대가로서 화폐적 지출을 하겠죠.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cost. 받는 사람은 이걸 비용이라고 안 하죠. 받는 사람은 이걸 인컴이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화폐적 흐름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이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할 때는 이 가계가 여기서는 생산물을 수요하고 자원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기업도 지금 두 시장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 경제학 책에 나오는 경제 주체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거래에 있어서. 따라서 이 가계의 구성원들은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가계는 두 시장에 걸쳐서 행동을 할 때 이 utility maximization,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효용 극대화. 이 효용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뜻이죠. 만족. 만족. 그 다음에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는 기업이 효용을 추구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profit, 이윤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두 경제 주체가. 그런데 시장에서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각각 이 시장과 이 시장에서는. 그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야. 나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 계속 자꾸 충돌 관계지. 여기에서 과연 그 조화가 일어나느냐. 그 조화가 일어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균형이다. 균형. 일단 균형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 상태에서 이 두 시장 모두 생산물이든 자원이든 그에 따르는 가격이 있고 양이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이 소비자들의 그 행동에서는요, 과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을 진짜 보여주느냐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죠. 증명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과연 이와 같은 공급 패턴을 진짜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산자 이론에서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물에 대해서 이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게의 구성원들은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하고 있고요. 기업은 가격이 높을수록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자기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과연 조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는 거죠. 항상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합의된 가격을 우리가 equilibrium price, 균형 가격, equilibrium quantity, 균형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게 구성원들인 소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경제 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비자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소비자를 다 관찰하는 건 불가능한 거지.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뭐 이렇게 그럴싸한 간판을 걸었다고만 해서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업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따라서 관찰하는 건 실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대표적인 소비자, 대표적인 생산자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만 관찰하는 거지. 그 대표자를 뽑는 기준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합리성 기준이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생산자를 대표자로 뽑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뭐
그 출연시키는 그 인물들이 그냥 미시경제학 쪽에서는 항상 뭐 소비자 A와 B가 존재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는 거지. 생산자도 뭐 A 기업, B 기업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연시킬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려고 하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생산물들은 무수히 많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미국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 프로덕트 마켓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가 하면 Goods and Services Market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시장. 이것도 이름이 저는 이게 작아서 이 말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자원 시장 이렇게 하면 네 글자만 쓰면 되는데 다른 말로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 그래요. Factors of Production. 이렇게. 근데 그 생산물도 그 재화와 서비스도 그 종류가 무수히 많으니까 분석을 할 때는 편의상 뭐 X재화, Y재화 두 재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출연시킬 필요가 없겠더라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많이 출연하면 보통 한 3개 정도 출연시킵니다. 그거 이상은 출연 안 시키고요. 자원도 마찬가지로 다 출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불특정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원만큼은. 이거는 좀 약간 특정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 사람의 유용한 그 노동력,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 하나 더 꼽는다면 토지까지 이렇게 꼽는 거죠. 그래서 많이 출연시키면 이 세 가지만 출연시켜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그래서 이 가계 구성원들이 이 생산자원을 제공한 대가로서 소득을 벌어들이잖아요. 인컴을. 노동을 제공했다면 레이버 인컴, 캐피탈 인컴. 요거를 얘기할 때는 렌털 인컴이라 그래요. 임대소득, 렌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생산자원들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도 있고 자본소득도 있고 또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계급이 존재해버리는 거지 뭐.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지주계급 이렇게. 혹시 여기 지주계급은 안 계시죠? 지주계급이면 주말에 여기 와서 공부할 이유가 없지. 놀지. 다 저와 똑같은 요거죠. 노동자 계급. 소득. 여러분들 이 주말에 공부한 대가로서 빨리빨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레이버 인컴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이 시간을. 합격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는 뭘까? 매크로는 이렇게 각각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 어떤 경우에 더 커지느냐, 이렇게. 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이에요.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할 수 있을까, 나라 경제가. 내셔널 이코노미가.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나라 경제를 해롭게 하는 두 가지 해악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하나는 실업, 하나는 인플레이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안정적 성장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실업도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거.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요거를 모색하는 과정이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그 두 학파 간의 논쟁의 산물이죠. 하나는 고전학파, 하나는 케인즈학파 해가지고. 그래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냥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 계통의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케인즈가 있는 거죠. 양쪽의 그 주장들이 팽팽하단 말이죠. 절대 자기 주장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쪽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쪽 학파의 의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학습을 하면 그냥 시험 문제는 그냥 가볍게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매크로 쪽은. 자, 그러면 어차피 대부분의 뭐 책들이 다 뭐 이 마이크로 쪽을 먼저 소개하니까요. 우리 책도 지금 마이크로 쪽 먼저 소개하고 있죠. 우리 책 1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책이 얇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 우리 경제학 원론책 이만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달랑 6번 만나가지고 끝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 속도에 맞춰서
할 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저한테 날려주셔야 돼. 그러면 제가 약간 슬로우 약간 더 이해를 시키고. 이 경제학은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버리면 되게 쉽거든요. 시험이. 그리고 미국 시험들이 쉽습니다. 우리나라 시험보다 경제학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나라 경제학 시험은 뭐 한번 틀려봐라 해서 만드는 문제고 그래서 뭐 이런 공인회계사라든지 뭐 각종 고시들 준비하시는 분들 경제학 매번 꽈락 맞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경제학과들도 꽈락 맞아. 어떻게. 근데 이 미국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시험은 이렇게 심술을 부리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막연히 암기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면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이콘 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여러분 1페이지에 보시면 일라서티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그 상품의 가격이죠.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이쪽에다 가격, 이쪽에다가 양을 놓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The law of demand. 이거는 가격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더 많은 양을 소비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가격은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컴이에요. 소득.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레이버 클래스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작으니까 내 욕망껏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소득이 조금만 더 많으면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게 더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Prices of Related Goods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연관 상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만 잠깐 더 보충을 해볼게. 뒤에 나오니까. 이 상품들 간에, 재화들 간에 이 릴레이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경제학은. substitute라는 놈이 있고요. complements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체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놈은 보완제. 그러니까 이 대체제는 서로 그 펑션이 비슷한 거야. 기능이. 그래서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요거 대신에 요거로 써도 무방한 거지. 거의 엇비슷한 놈들.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펑션이 비슷하니까 난 요걸로 써도 괜찮고 요걸로 써도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요거 없으면 요걸로 오케이 이렇게.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 관계라. 대체제들끼리는. 그죠? 내 옆에서 나랑 비슷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체 관계가 되는 거지.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체제면 서로 경쟁 관계예요. 사는 사람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제가 있다는 것은. 그죠? 대체제가 없는 상품은 선택의 폭이 없는 거지. 무조건 그걸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선택의 폭이 없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그 탄력성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공부할 탄력성에. 그 다음에 보완제. 이거는 서로 보조관계죠.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격은 대체제 가격 또는 보완제 가격을 의미하더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어때요? 대체제 가격이 싸버리면 나는 요놈 대신에 대체제가 더 싸면 이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놈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라.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대체제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 양이. 보완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서 보완제 가격이 비싸면 보완제 수요도 줄고 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 이렇게. 옛날에 우리 경제학은요. 이게 특히 미시경제 이론은 길게는 한 100년 전, 짧게는 아주 짧게도 한 50년 전에 이미 다 승부가 나버린 이론들이에요. 이 미시경제학은 그래서 100% 과학입니다. 다 수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순수 미시경제학 파트를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논문이 안 나와.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기존의 이론이 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틀린 게 없어. 이미 50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경제학 중에서도 이렇게 이 주변부, 응용미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게임 이론이라든지 뭐 재정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이 그냥 미시경제학 강의하시는 거죠. 물론 거기도 미시경제 분야니까 뭐 아무 상관은 없지만 이 정통 미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다 선보가 나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경제학 책은 거의 뭐 개정판이 나와도 내용에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요, 개정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뭐 사례에서 뭐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 뭐 이렇게 커피와 프림, 뭐 보완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좀 개정판 나올 때쯤 되면은 좀 뭔가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사례를 바꾸는 거지. 대체제 관계 이제는 콜라와 사이다가 뭐야 하면서 햄버거와 핫도그 막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 책들은. 그러다가 안 돼 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 이렇게 바꿔요. 아이스크림 업체 그 바스킨 라빈슨이 그 성공 거두니까 그 업체 대항마로 이 차가운 요구르트를 받는 업체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관계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보완 관계는 더 어처구니 없게 뭐 커피와 도넛 해가지고요. 그 던킨 도넛이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보완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도넛. 그래서 요즘 미국 책들 이렇게 개정판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사례들을 조금씩 바꾼 것밖에 없어요. 쏙 알맹이 똑같고. 자, 그러면 보세요. 가격은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소득은 일반적으로 비례관계죠. 항상은 아니야. 또 나중에 우리 금방 나와요. 이게 또 정상제가 있고 또 열등제가 있단 말이야.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제라는 관점에서 비례관계죠.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가치 감소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제 가격이냐 보완제 가격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요량이 더 늘고 줄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는다면 얼마만큼, 준다면 어느 정도로 주느냐. 이걸 알아보는 컨셉이 바로 탄력성이에요. elasticity.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면 우리 친숙한 함수 형태, 우리 어린 시절 수학 시간에 했던 거,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x가 변화하면 종속변수인 y도 분명히 변화가 오죠. 그랬을 때 이 변화, 반응도, 이 반응도를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elasticity.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우리가 elastic,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둔감하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inelastic.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 종속변수의 움직임은요, 항상 다 퀀터티야, 퀀터티. 양의 변화란 말입니다. 양의 변화가 크게 오면 탄력적, 양의 변화가 작게 오면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감하다, 둔감하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 탄력성을 얘기할 때 일레서트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센서티브란 말도 써요. 센서티브.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쪽. 재무 쪽에서는 센서티브라고. 이놈을. 그래서 지금 이 독립변수가 우리가 지금 편의상 이 세 가지를 고려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놈이니까. 따라서 탄력성에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소득 탄력성. 요건 이름이 너무 길어. 연관 상품의 가격이니까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얘기할 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지. 서로 크로스로 보고 있는 거니까. 탄력성. 이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러분 1페이지 하단부에 own price elasticity of demand. 자신의 가격 탄력성. 이 가격이라는 말은 가끔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은. 여러분 책에도 그 own price에다 이렇게 괄호 쳐버리세요. own price에다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elasticity of demand라는 말을 그냥 써버리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놈은 가격이 변화한 퍼센티지 백분율로서 분의 종속 변수인 수요량 변화율 퍼센테이지. 자, 그런데 우리 변화율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가격 변화율이니까 가격을 P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면 P분의 델타 P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요. 그럼 100분율 되는 거죠. 이놈은 증가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요랑 똑같은 모양이겠죠. Q분의 델타 Q 곱하기 100 이렇게 변화율 개념이니까 이게 정확한 정의식이고요. 근데 요거를 살짝 바꿔보면 어차피 요놈과 요놈 분의 이놈 관계잖아요. 따라서 요렇게 쓸 수 있겠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형태로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이걸로 해야 되니까. 요런 모양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약간 생략된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수요량이 늘고 주는 건 내가 알았으니까요. 가격과 역의 관계니까, inverse relationship이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거든요. 일반적인 재화들을 탄력성을 구해보면 가격과 수요량은 인버스잖아. 분모 분자가 서로 이렇게 아퍼지 디렉션으로 반응하면 이게 무조건 네거티브 넘버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 탄력성은 민감하냐 둔감하냐를 보는 컨셉이란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항상 1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민감하고 1보다 작으면 둔감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요놈과 요놈이 같으면 1이잖아. 그죠? 변화율이 같아버리면 즉 가격이 10% 변하니까 수요량도 10% 변한다 그러면 이게 민감한 건지 둔감한 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이 되겠죠. 근데 1보다 크면 요 값보다는 요 값이 크다는 거잖아. 따라서 민감한 거지. 따라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 넘버니까 1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무조건 작잖아. 그래서 해석할 때만, 인터프리팅 할 때만 요 놈은 근데 이놈 우리가 엡실론 D라고 하면 이렇게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는 거예요. 편의상. 해석할 때만. 그래서 1보다 크면 일라스틱하다 이렇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면 우리가 수요량이 내렸다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해석할 때는.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은 뭐 30% 꼭 하락해버리더라. 그러면 이게 민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1이면 아까 탄력적이지도 비탄력적이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닛 일라스틱 단위 탄력적이다 또는 유니터리 일라스틱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뭐 이 글자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한대 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고 이게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무한대 값이라는 것은 가격의 미세 변동에 대해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민감한 거지.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perfectly elastic,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너무너무 민감한 거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 값이 제로라는 것은 탄력성이 제로라는 게 양이 제로라는 뜻은 아니죠. 양의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perfectly inelastic,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용어들은 이렇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 일단 한번 해보면 좀 이렇게 가파른 놈이 있겠고요. 수요 곡선이. 이게 좀 완만한 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거 실험해보면 되게 쉬우니까. 일단 교차점에서만큼은 두 수요 곡선이 가격과 수요량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면 가격이 요만큼 변화에 대해서 가파른 놈은 어때요? 양의 변화가 요 정도밖에 안 오고 있고요.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요 완만한 녀석은 굉장히 크죠? 따라서 당연히 이놈이 더 민감한 놈이지.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플랫하면 할수록 일라스틱 디멘트 컵, 이렇게 스티프하면 스티프할수록 인일라스틱 디멘트 컵. 요거는 우리 경제학이 특수성이 뭐냐면요. 유일하게 이 수학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사회과학 분야인데 유일하게 수학적 관례에 위배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보통 수학에서는, 일반 수학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종속변수를 여기다 배치하거든. 독립변수를 여기다 배치하고. 근데 지금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잖아요. 따라서 원래 수학의 관례를 따른다면 P가 일로 와야 되고 Q가 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이게 경제학 관례입니다. 유일하게 수학적 관례에 위배되는 그림이죠. 이건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그 두 위대한 경제학자의 그 논쟁의 산물이에요. 논쟁의 산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경제학의 관례로.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독립변수니까 요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놈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거든.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가팔라버리면 종속변수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임의 폭이, 운신의 폭이, 그죠? 여기 움직임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근데 플랫하면 운신의 폭이 커지지. 그래서 이렇게 플랫하면 할수록 일라스틱, 스티프하면 할수록 인일라스틱. 그리고 여러분 책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극단적인 경우의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이 일반적인 건 잘 안 그려주고요. 이 극단적인 건 잘 그려줘. 왜? 쉬우니까 극단적인 그림이. 그래서 거기 그림 14-1이죠. 거기 보시면 수직인 놈이 있고 수평인 놈이 있겠죠. 이 수직인 놈은 당연히 아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완전 수직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Perfectly inelastic demand curve.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동한다 하더라도 양은 이 수준에서 움직임이 없는 거죠. 무반응.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무한대 값이고 요 놈은 제로 값이라는 거죠. 요 놈은 우리 또 뒤에서 만나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 할 때. 완전 경쟁 기업들은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 쓰거든.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라는 건 수평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게 말이죠. 우리 어차피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요 델타란 기호는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차분계수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변동폭이 컸을 때를 말해. 보통 이렇게 정수 단위로 이렇게 변동분을 뭐 가격이 뭐 10불에서 15불로 증가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차분계수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학은 일단 무조건 미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모든 분석이. 그래서 이 미분으로 해요. 미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이렇게 미분 기호로 써야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델타라고 하겠지만 그냥 미분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미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미분 모르시는 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할 정도의 미분은 그냥 삼척 종따도 따라올 수 있는 미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안 해요. 우리나라 시험 갑출이 이렇게 막 골탕 먹이려고 안 하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딱 엑서사이즈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미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재화들을 소비하고 계신데 탄력적으로 소비하는 놈이 있고 비탄력적으로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지만 학자들은 그걸 면밀히 분석한 거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 말이죠. 그래서 거기 그림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거기 14-1 그림 밑에 바로 보시면 When there are few or no good substitute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게 마땅한 대체제가 없거나 적으면 한 재화에 대해서 demand tend to be relatively inelastic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대체제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제가 없으면 그 재화를 불가피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 가격이 비싸도. 가격이 싸거나 비싸거나 그 재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양의 변화폭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없으면. 이에 비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When one or more good, very good substitutes 대체제가 하나 이상이거나 많을 때 수요는 demand will tend to be very elastic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없을 때보다는 많을 때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요새
그 문재인 정부가 기름값 인하하고 또 다행히도 또 국제 유가 시장에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기름값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렇게 한숨 돌렸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아직까지 지금 전기차가 조금씩 보급되고는 있지만 이 화학연료인 석유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죠. 마땅한 대체 에너지가 지금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차 운행에 있어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석유를 비탄력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마땅한 대체 에너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모로 지금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는 뭐 수소로 가는 차 뭐 이런 거 뭐 개발 지금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상용화 될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아무튼 빨리 대체 에너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이 석유값의 등하락에 따라서 막 울고 웃는 일들을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하이브리드 카는요. 우리나라는 그 석유하고 전기잖아. 근데 브라질은 석유하고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이 브라질이 전 세계에 알코올 보유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천연 알코올인 에틸 알코올이죠. 이 사탕수수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사탕수수가 굉장히 많이 경작되잖아요. 브라질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근데 거기에 설탕만 빼내는 게 아니고 모든 곡물에는요. 미량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우리나라 전통 소주도 쌀로 만드는 거잖아. 쌀로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한 방울씩 뚝 떨어뜨려. 안동소주가 대표적이죠. 중국 술도 마찬가지고. 곡물을 무슨 곡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로 하느냐, 아니면 밀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옥수수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그 국제 그 곡물 시장에서 곡물값들이 급등하는 이유가요, 식량 부족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들이 그 곡물로부터 에틸알코올을 빼내기 위해서 곡물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 국민들은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곡물값을 상승시켜버리니까 충분히 사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알코올 빼내기 위해서 곡물을 수요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식량 절대 부족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이게 이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사탕수수에서 이렇게 빼내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틸알코올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브라질 대통령이 좀 국제 무대에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죠. 알코올 많으니까. 이 자원 부국 나라의 그 대통령들을 보면 조금 그 국제 무대에서도 한 목소리 내잖아요. 그 믿는 도끼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거기 이 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그 까만 다트 두 개가 보이시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붙여버리는 게 좋아요, 책에다가. 아까 우리 대체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거기 첫 번째 다트 까만 놈. Portion of income spent on a good. 한 재화에 대한 이 소비 지출 비중이죠, 소득에서 차지하는. 여러분들 한 달 그 용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잖아. 그 다양한 재화들을 소비하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재화는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놈이 있겠고, 포션이 큰 것이 있고, 포션이 작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포션이 클수록 탄력적이에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포션이 크니까 5%라도 싸게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포션이 작은 것들은 신경 안 써. 가격 올라도 뭐 올랐어 언제? 막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펜 이런 것들이 포션이 작은 것들이지. 그 언제 값 올랐는지 기억나요? 볼펜 값 오르는 거 여러분들 의식하신 분 계신가? 없죠. 이게 포션이 작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막 갖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맨날 확인하잖아. 그리고 막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얼마지? 하면서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 내가 비교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뭐 살 때. 이게 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라도 싼 데를 고르고 있거든. 그만큼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 요새 그 학교에서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 뭐 순간적으로 막 타다닥 해가지고 어디가 비싸요? 어디가 싸요? 하면서 금방 나오던데. 되게 빨리 검색하던데. 나는 그 검색하는 그 정성이면 그냥 아무나 사겠더라고. 난 이 시간의 가치가 꽤 비싼 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들 보시면 타임. 우리 경제학 분석할 때는 이 시간은요,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셜론과 롱런으로만. 단기와 장기죠.
이 숄런, 단기는요, 어떤 제약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상 어떤 제약이 존재해버려. 뭐는 못 쓴다든지 뭐 이렇게. 이에 비해 롱런은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충분한 어드저스먼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랬을 때 이 가격 탄력성은 우리 책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장기가 되면은 탄력성 값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되면은 more elastic. 더 탄력적이다. 따라 세 가지죠.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세 가지. 대체재의 존재, 그 다음에 소비 지출 비중,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 하나가 더 있긴 해, 사실은. 이 재화의 종류 중에서 럭셔리 굿, 사치품이 있고요. necessities, 생필품이 있는 거죠. 근데 생필품은 inelastic, 사치품은 elastic. 이것까지 사실은 원래. 생필품은 말 그대로 생활의 필수품이니까 양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비싸든 싸든 일정량을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생필품은. 그죠? 하지만 사치품은 조금 싸게 할인 행사할 때 이때 한번 욕심내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 꼬박 들리잖아. 살 물건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들리겠지만 별로 계획 안 했던 분들도 버릇처럼 가. 뭐 없나 하면서. 왜? 일단 싸게 파니까 한번 욕심을 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좋은 아이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발견하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일단 그 면세라는 건 그만큼 그 조세를 깎아준 만큼의 가격 할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욕심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책 거기 그림 14-2 3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 그림의 타이틀 제목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ice elasticity along a linear demand curve라고 되어 있죠. linear. linear라는 건 이게 선형함수라는 뜻이잖아요. 1차 함수 형태. 당연히 뭐 우리 시험에서도 1차 함수만 나올 테니까. 이와 같죠? 직선, 모양하는 직선. 그랬을 때 이 정확히 수요곡선상 2등분점이 있겠죠? 이 2등분점에서는 이 탄력성 값이 항상 1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게 요 놈을 따라가 보면 요게 지금 이게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그죠? 속에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또 있고요. 이 직각 삼각형의 달물골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탄력성 값이 선분의 길이로 나오는데 요 놈분의 요 놈이 나와요. 선분의 길이가. 따라서 여기 정확히 2등분점이면 분모와 분자의 선분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이 나온다는 거지. 일단 이해만 그렇게 해두세요. 뭐 증명 자체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증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혹시 뭐 지적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증명 과정 꼭 알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쪽 구역이면 뭐 근데 여기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분모는 이렇게 짧고 분자가 길겠죠. 따라서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쪽 구역에서는 1보다 커요. 2등분점 상단부에서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오히려 분모의 선분의 더 길겠죠. 따라서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놈분의 요 놈이다. 이 관점만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책도 보시면 거기 B점이 2등분점이라고 전제한 거라. 그래서 unitary elastic이라고 돼 있죠. B점에서가. 그 다음에 A점은 상단 보니까 1보다 큰 값들이잖아요. 따라서 high elasticity. 그 다음에 거기 C는 거기 하단 보니까 low elasticity. 이해되시죠? 일단 고관점밖에 없으니까 일단 선형 수요 곡선은. 그 다음에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3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탄력성 값이 1일 때 유닛
일라스틱 또는 유니터리 일라스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로 가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끄트머리와 제일 밑에 줄까지 합쳐보시면 토털 레븐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게 아까 제가 그 순환적 흐름의 그림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지출인데 셀러 입장에서는 레븐유가 된다. 액수는 똑같다 이렇게 했죠. 이 소비자가 어떤 재화에 대한 총 지출액이 있을 거라는 거죠. 토털 익스펜디처가. 이걸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는 총 수입이라고 하는 거지. 토털 레븐유. 액수는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수학적 식이 P 곱하기 Q라는 거죠. 그 재화의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면 당연히 그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고 파는 사람은 수입액이 되겠지. 그쵸?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5개 사면은 이게 총 지출액은 5,000원 이렇게. 파는 사람은 5,000원 수입 생긴 거고. 이거죠. P 곱하기 Q. 근데 여기서 특히 셀러들, 이 판매자들이 가끔 이 판매자들은 일단 이윤을 추구한다 그랬죠 아까. 근데 내가 이윤을 손쉽게 더 많이 얻는 방법이 가격 인상하면 되잖아. 근데 가격 인상이 과연 이 판매자들에게 수입을 더 증진시켜 주느냐?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가능성입니다. 이 탄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정작 이 재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총 수입은 줄어버려요. 가격 인상이. 가격 인상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거죠. 낭패 보는 거죠. 판매자들이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버리니까. 비탄력적이면 그때는 성공하죠. 그 다음에 유닛 일래스틱하다면 그때는 no change. 가격 인상 이전과 이후의 판매 수입은 똑같아요. no change.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이쪽에서는 이거 시험 나오면 한 3초, 5초면 풀겠네. 그러니까 이 정보는 항상 준단 말이에요.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는 먼저 사전에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가격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린다면.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양이 크게 반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증가하는 거라. 그러면 이놈의 수입은 증가해요. 화살표의 크기로 보면 돼요. 한번 찍 그어보면 화살표의 크기로. 이제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가격 변화보다 이 변화가 더 크면 탄력적이라는 거잖아. 그죠? 비탄력적이다.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따라서 얘가 이겨버리는 거지, 싸움에서. 따라서 수입은 줄어버린다. 그 다음에 유닛 일래스틱하다. 그러면 가격의 움직임의 퍼센테이지와 수요량의 변화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정확히 앞셋되는 거지. 따라서 no change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 올리는 경우? 가격 올린다 그러면 이번엔.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탄력적이면. 따라서 얘가 이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거 올린다? 올려도 많이 안 줄죠? 따라서 얘가 이겨버리잖아.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이때는 똑같고요. no change. 정확히 offset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5초면 되잖아, 이 정도면. 화살표 찍찍 그려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 내용하고 이 그림하고 연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계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줄 때 지금 현재 그 가격과 양이 정확히 수요국 선상 이등분점이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이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려고 하면 어때? 탄력적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탄력적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가격 인상은 오히려 수입을 감소시켜버리더라는 거죠. 내리지도 못해, 이거. 내리면 어때요? 비탄력적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라.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어때요? 가격을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따라 수입은 감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확히 이 선형 수요 곡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정확히 지금 이등분점에 놓여 있다. 가격 수준이. 그럼 판매자는 가격 올려도 수입 감소, 가격 내려도 수입 감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수입 증진을 도모한다면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거지.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요 그림의 쓸모는 이거랑 연계시켰을 때밖에 없어. 쓸모는. 저 선형 수요 곡선은. 오래전에 학교에서 이거 저 강의해주고 학교가 맨날 그 버릇처럼 새학기 되면 등록금 인상했잖아요. 최근에 와서 그래도 대학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투쟁하잖아, 투쟁. 등록금 인상 투쟁 반대하면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이거 배워준 김에. 학교가 매년 버릇처럼 7, 8%씩 등록금을 인상해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 이거 말했거든. 대학 교육 서비스가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가격 탄력성 면에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먼저 판단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비탄력적이죠. 우리나라 학력 차별이 심한 사회잖아요. 등록금 올려도 자퇴 못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자식이 대학 교육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요. 굉장히 비탄력적.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따라서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그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해버리면 자퇴할 학생 없거든, 거의. 그죠? 그러면 이 사립대학들, 이 사학재단들 돈만 버는 거예요. 막 빌딩 올리고 막. 그래서 그 정도 바랬거든, 그 답변에. 근데 90명의 학생인데, 한 명이 딱 B를 줬어요, 제가. 90명 중에. 근데 그 학생은 뭐 탄력성 운운해 놓은 거지. 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거지. 근데 설명은 틀렸어. 설명은 틀렸는데 의도는 알았구나 해가지고 일단 B는 줬는데 나머지 89명의 학생은 다 D, F를 줘버렸어요. 우리 애들 그 답안지가 뭐냐면 뭐 대학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투쟁의 노선을 더욱더 강화하자. 막 투쟁, 단결 투쟁 뭐 이런 식의 그 답안지들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경제학 교수가 아니고 정치학 교수인가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학기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학생이 30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어디 갔니? 했더니 다 군대 갔습니다. 왜? 했더니 교수님이 보냈잖아요. 니들이 왜 안 가니? 했더니 저들은 여학생이잖아. 아, 그렇지. 여학생들은 안 가지.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애들 다 다시 또 재수강하러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투쟁하냐? 했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이상하게 저한테 별명이 붙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반은 재수강 처리반으로. 이 복학한 예비역들만 바글바글하고, 이 프레시맨들은 거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갑자기 막 노인대학 분위기, 예비역들만 득실득실하고 말이죠. 새 학기가 됐는데도 프레시한 맛이 없고, 새내기들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리고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학점을 포기해. 채점하기 너무 편해요. 거의 100주로 내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채점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복학생들은 막 이를 갈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채점할 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막 스트레스가 2배. 깐깐히 읽어야 돼요. 우애를 가리키기가 힘들어요. 우애를 가리키기. 애들이 이제 1, 2학년 때 까먹었던 이제 성적들을 보충하려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를 갈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안지들도 굉장히 잘 써요. 한 번 실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작 채점하는 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지. 이게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상대평가를 하려면. 그래서 이거 새내기들이 오면 애들은 또 1학년 때는 놀고 이제 2, 3학년 때 올라가서 그때 공부하리라 하니까 채점하기 되게 편하거든.
내가 내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우리 이 가격 탄력성의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탄력성 개념으로서 소득이 있는 거죠.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또 얼마만큼 변할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Income Elasticity of Demand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란 말 대신에 이제 소득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놈들만 바꿔주면 되는 거라 이제 소득을 우리가 I라고 했으니까요. 소득이 변화한 퍼센테이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 P 대신에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이 P 대신에 이렇게 I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소득 탄력성은 아까 우리 할 얘기가 있다 그랬었죠. 이놈 우리가 엡실론 I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놈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성은 항상 1과 비교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야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1과 먼저 비교하지 않고 0과 먼저 비교하고 있다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얘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체크할 사안이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0과 비교할 때는. 일단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놈의 변화가 서로 same direction이잖아. 그렇죠? 비례관계. 그러면 이놈 우리가 정상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재화의 특성이 먼저 판가른다는 거예요. 재화의 특성이 normal good. 우리 책 거기 Income Elasticity of Demand의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normal good이 등장합니다. 정상제.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소득과 수요량이 서로 opposite direction.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네거티브 넘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열등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normal good 바로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inferior good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열등제는 이게 소득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열등제는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 다 정상제인데 내가 지금 오히려 소득이 적으니까 많이 소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지. 양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더 늘면 이제 더 늘면 이놈은 소비하지 않고 다른 놈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열등제가 되고 그 열등제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따라서 어떤 재화를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놈은 열등제입니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라.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기가. 그래서 열등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소득의 흐름이 전제가 되고 그 소득의 흐름에 따르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게 열등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책들에서 보면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보리밥 이런 것들이 열등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에도 돼지고기, 보리밥이 열등제냐고. 엄연한 정상주의. 그것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소득이 막 높아진 거지. 80년대 이후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뭐 보리밥을 좀 안 먹고 쌀밥 먹고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쪽을 많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 때랑 낮을 때랑 이게 열등제와 정상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열등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여전히 정상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꼭 이거 뒤에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수요 곡선이거든. 근데 이쪽을 가격을 안 놓고 소득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량과 소득 간의 관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뭐 우리 시험엔 안 나올 것 같은데 엥겔 커브라 그래요. 엥겔이란 그 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정상제는 앵겔 커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기울기지. slope upward. 왜냐하면 소득과 비례관계잖아. 정상제는. 그렇죠? 근데 열등제는 마치 반비례관계니까 이렇게 우하향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꺾여요. 열등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등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 이거 보시면 소득이 요 I 스타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정상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걸 이 수준을 딱 넘어서부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열등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등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열등제지.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정상제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